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지난달 발표했던 그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 규모를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자금이 대주주 경영권 승계 과정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이를 해소하고 또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 규모 축소로 주주들의 불만이 해소될지 잠시 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둘러싼 논란과 주주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근 그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타겟 데이트 펀드, TDF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TDF 펀드란 무엇이고 또 TDF를 활용한 연금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어제와 같은 폭락은 없었지만 네. 여전히 관세 리스크의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죠. 네,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일단 또 한 번 폭락은 그래도 없겠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우리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개장을 했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좀 투심을 지배하는 모습. 그래서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좀 일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네. 위아래로 심하게 출렁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결과만 보면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0.26% 6포인트가 올라서요. 2334.2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막판에 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1.10% 올랐습니다. 네. 7포인트 오르면서 658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일단 출발 상황부터 보면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계속 팔긴 했지만 개인들이 좀 계속 주식을 사면서 지수를 끌어가는 측면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오전장에는 1%대의 꽤 높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1시 가까이 되면서 오후장 이제 가까이 가면서 상승폭이 줄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장이 돼서는 다시 또 상승폭을 확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1%대 이상으로 상승폭이 올라서는 이런 모습 보였다가 장 후반에 가서 또 상승폭이 줄어드는 이런 양상 나타난 거죠. 네. 결국 이거는 이제 시장 안에서 저가 매수세와 관세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매도세 이런 것들이 좀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힘겨루기를 한 양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코스피만 보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좀 줄었다는 거는 여전히 관세 리스크에 대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막판에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또 실적을 발표한 중요한 기업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내놨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을 1분기 5조 원대로 예상했는데 6조 네. 6천억 원. 영업이익 나왔거든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네. 이 영향으로 오전장에서는 삼성전자가 5%대 초반에는 강세 나타내다가 네. 이것도 또 상승분을 또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네. 또 강보합 수준이 0.9%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국가별 그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미 중간에 서로 관세와 관련해서 주고받는 식의 보복 조치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불안한 상황.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는 증시의 흐름을 예측해 본다면 이런 식의 변동성 장세가 좀 불가피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53,500원에 마감한 거 아닌가? 전일 대비 0.5%. 53,700원, 0.94%.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워낙 그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상승분을 좀 반납한 거는 좀 아쉽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 관세를 두고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 치킨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경고에 중국이 다시 맞대응했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제가 앞서 거 정정을 해드리면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 맞습니다. 53,500원에 이제 정규장 거래가 마감을 한 거고요. 네. 장 마감 후 거래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 통해서 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지금 이제 거래가는 53,700원이라는 네, 점을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질문 주신 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치킨 게임 양상. 네. 오늘도 밤 사이부터 이제 계속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환세 조치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똑같은 관세율 34%를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겠다 이렇게 보복 조치를 발표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죠.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50% 추가로 관세 더 매길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고 네.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또 물러서지 않고 다시 맞대응에 나선 거고요. 오늘 중국 상무부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 대변인발 담화문을 통해서 미국이 만약 이 격상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면 이건 이제 50%의 추가 관세 경고에 대한 거겠죠. 단호히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 중국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끝까지 맞서겠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협상의 거죠. 여지는 전혀 비치지 않던가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계속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반 관세 조치를 철폐하고 경제나 무역 탄압을 중단하고 중국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평등한 대화를 통해서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협상의 여지도 열어두고는 있는데 네. 만약에 보복 조치 추가 관세 조치 이렇게 계속 나선다면 우리도 물러서진 않겠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의 어떤 한 분수령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수습해 갈지 아니면 강대강으로 밀어붙이고 나갈지가 결정이 되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 8일 이거 8일까지 중국이 지금 보복 관세 34%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50% 관세 더해서 9일에 예정대로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니까 네. 이대로 만약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지금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은 이미 20% 관세에다가 지금 34%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고 이제 9일 부로 그러면 54%죠. 여기에 이제 추가 50%까지 더해지면 몇 퍼센트죠? 104%가 되겠네요. 네. 104%의 이제 관세가 부과 100%가 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이 관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서 일단 네.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참 네. 오늘 조금 전에 또 추가로 나온 소식은 어떤 식으로 그럼 중국이 또 맞대응을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서 드러난 거는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대두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 방안 네. 미국이 좀 아파할 수 있는 부분이죠. 조금 더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이고 미국 영화 수입을 축소하는 이런 방안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한데 지금 한은에서 그 이제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요. 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또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공동 연구한 보고서를 내놓은 건데요. 네.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노동 공급 규모,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141만 명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네. 이 노동 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결국 GDP를 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걸 이제 잠재 성장률로 환산하면 10년간 연 1.6%의 5분의 1 수준인 연 0.33%가 잠재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고령층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고령층에 계속해서 근로하려는 이런 의지라든지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은퇴 후에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정부의 어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고령층도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이고 그 구체적인 방향은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퇴직 후에 재고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네. 그 근거로는 2016년 당시에 이제 정년 연장이 됐던 당시의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어땠냐? 결과만 말씀드리면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의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퇴색됐고 오히려 기업들이 이런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조기 퇴직을 유도한다라든지 이런 인사 노무 정책으로 대응했던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 청년층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을 단 거죠.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근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장려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 체계만 유연하다고 하면 이런 숙련된 근로자들, 그러니까 은퇴한 정년이 다 된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고 싶어하는 유인은 기업들에게 충분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이렇게 임금 체계를 좀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들로 하여금 정년이 넘은 이런 고령층을 계속해서 고용해서 계속 근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요. 네. 결국에는 법 체계로 경직된 고용 방식을 강요할 게 아니라 각 기업의 사정마다 필요에 따라 재고용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의 환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 대부업자가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게 될 경우에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연 100%가 넘는 이자라면 이제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말하게 되겠죠. 이렇게 과도한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규정을 해서 네.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제도가 우리 법령상 최초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대부업법에 들어가나 보죠. 네,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이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대부업법 시행령 그리고 감독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고요. 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민법상 현저히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누구나 악의적인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네. 또 일본에서도 이런 식의 금전 대차 계약을 무효화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유상 증자 규모를 당초 발표한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뭐 주주들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유상증자를 둘러싼 논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이번 유상증자 축소로 주주이익이 보장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개혁연대에서 일하고 계세요. 노종화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20일이었던 것 같아요. 3조 6천억 원 규모의 네. 이제 유상 증자를 발표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이어졌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결국 유상 증자 규모를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하고 네. 그러니까 축소시킨 그 부분이 있잖아요. 1조 네. 3천억 원. 네. 그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화에너지 등이 제3자 배정을 통해서 투자한다고요? 네, 그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뭐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대규모 유상증자 네. 결정 이게 네. 이제 주주들에게 부담 가중시키는 거고 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렇게 네, 이제 그 논란이 경제개혁연대에서 네. 또 논평을 내신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점을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유상증자가 사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네. 뭐 주식회사가 투자금 조달하는 전형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데 네. 그리고 또 사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뭐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로 뭐 이론상 주주들이 이렇게 싫어할 이유는 없는데 뭐 네. 현실에서 사실 이게 조금 달갑지 않은 이유는 네. 이제 아시겠지만 뭐 결국에는 뭐 회사가 현금 흐름도 안 좋고 재무 구조가 어려워서 차입도 안 되니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유상증자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고 또 네. 반대로 회사가 좋더라도 우리 이제 뭐 대기업 집단의 거버넌스를 보면 하도 이제 주주들이 경험이 있죠. 대인 경험들이 있으니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안 좋은 쪽으로 좀 신뢰하기보다는 생각하는 이게 또 뭐 다른 사정이 있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유상증자를 발표하기 직전에 한 40일 전에 네. 그 계열 회사인 하나오션 지분 이 회사가 6조 3천억 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한 것과 동일한 규모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40일 전 정도에 이제 이미 본인들이 연결 자회사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었고 계열 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네. 대상 종속 회사인 거죠. 그렇죠. 하나오션이 뭐 이번 1.3조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연결 자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 이유가 뭐 이렇게 특별히 정말 지분을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조금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논란이 안 됐던 게 뭐 추가로 취득할 수 있지 이렇게 뭐 특별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유상증자 발표하기 40일 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그게 수면 위로 뭐 떠올라서 논란이 되진 않았던 거고요. 그렇게 회사가 1.3조 원을 쓰고 난 뒤에 예. 한 40일 뒤에 곧바로 3.6조 원이라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순자산 그러니까 장부상 순자산이 한 3.5조 원 정도 되니까 그런가요? 네. 그러면 거의 장부상 순자산 규모에 보다 조금 넘는 버금가는 그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이니 이제 주주들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40일 전을 보니 이미 한 1조 3천억 원을 계열회사 지분을 투자하는데 지분을 매입하는데 썼으니 이제 뭐 주주로서는 조금 달가울 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도 이게 엄청난 규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공시를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 공시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좀 시장이 좀 납득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충분히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또 금감원에서도 증권신고서 반려하고 다시 문자 구체화하라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이제 이 유상증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즉 구체적으로 뭐 이 유상증자를 받아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고 또 그 투자금을 언제 쓰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라고 이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이 그렇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처음에 그 공시된 내용을 보면 뭐 시설 자금으로 한 1.2조 원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그리고 또 2025년부터 한 2029년까지 한 4년간 해외 생산 능력 확보와 뭐 해외 방산 JV 지분 투자 그리고 또 해외 조선업체 지분 투자 등으로 한 2조 4천억 원을 쓴다. 이런 식으로만 좀 크게만 무임기용 엔진에도 투자한다.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업별 국내외로 또 구분하면 조금 또 크게 또 구분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있다 보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제목만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제 이 유상증자 금액이 정말로 이런 사업에 실제로 쓰일 수 있을 거냐 쓰이는 게 맞느냐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 3조 6천억만 보면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간 이제 사업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서 한 5년 정도 영업 현금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규모 아니냐. 유동 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조 원, 순이익이 1조 380억 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3월 말에 이제 하나 에어로에서 사실 이 증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투자 규모가 있었던 것이지 앞으로 한 4, 5년간 총 투자금이 한 11조 원이나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로 이제 밝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조금 한 그 1, 2주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그리고 또 오늘까지 보면은 이제 투자 규모가
결과적으로 줄기도 1조 3천억 했지만 원 줄어서.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당초 투자금 규모가 3조 6천억 원으로 시장에 알려졌는데 네. 이제 한 3월 말 정도에 이제 그게 아니라 11조 원이고 그 중에 3조 6천억 원만 이제 유상증자로 이제 조달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공시가 됐고 오늘 이제 그 전체적인 유상증자 규모가 줄면서 그 11조 원에 관한 내용도 네. 이번 증권신고서에는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증권신고세 그럼 11조 원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 전체 이제 2029년 내지 2030년까지 네. 전체 투자 규모는 우리가 11조 원 정도 예상하는데 네. 그 중에 그 유상증자로 도달할 금액은 3조 6천억이다. 이제 그 주주 배정은 이제 2조 3천억 원으로 줄었죠. 그리고 네. 나머지 이제 그 한화 에너지가 참여하는 부분이 1조 3천억 원이 되었고요. 네. 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이 11조 원 전체 재원은 네. 그냥 이제 증자가 아니라 뭐 기타 재원으로 영업현금 흐름이나 차입금 등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다. 이 정도로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총이 한 31조 정도 되나요? 그리고 순자산 네. 보십시오. 예. 계속 말씀 순자산이 주세요. 한 네. 3.5조 원이고 네. 총자산으로 봐도 한 16조, 17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네. 전체 투자 규모가 11조 원이라고 한다면 투자자 예.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우리 회사가 정말 크게 투자를 하는구나. 이게 정말 지금 이 정도 투자 규모면 정말 대대적인 규모인데 이게 사실 지금 한 2, 3주 내에 갑자기 다 이렇게 네. 정보들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처음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3조 6천억밖에 없었다 보니 네. 이게 아무래도 이런 공시를 통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또 주주들한테 신뢰를 얻어서 이렇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고 오히려 조금 이런 불확실성 문제가 이렇게 더 커진 건 아닌가 논란이 좀 더 커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줄어든 1조 3천억 원은 한화에너지, 임팩트 파트너스, 네, 맞습니다. 에너지 싱가포르 등 네, 그렇죠. 세계사가 참여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통해서 네, 그렇죠.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김승현 회장의 그 대주주, 그러니까 회장의 새 아들이 대주주인 그 한화에너지가 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조 3천억 원 네. 규모의 제3자 배정 그 유상증자에 할인 없이 들어가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여기에 대해서 그 대주주는 희생하는 거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존 소액 주주는 이득을 보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희생까지라고 하기는 조금 뭐 표현이 약간 예. 뭐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그 주주 배정에서는 할인율이 15% 적용이 되다 보니 네. 근데 이제 제3자 배정에서는 할인율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희석 효과를 그 주주들을 그 원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희석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3자 배정에서는 할인율 없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두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뭐 희생까지라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네.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다시 그 얘기를 하자면은요. 일단 총수 일가를 밀어주고 주주에게 그 손을 벌린다는 네. 그 비판이요. 그 네. 지점이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이 이제 한화오션의 한화오션의 지분을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3천억 원 들고 매입을 했는데 예. 그 주식을 누구로부터 매입을 했냐 보면은 네. 뭐 한화임팩트도 있었고 네. 또 한화에너지도 일부 있었고 또 한화에너지가 100% 소유했던 또 해외 법인이 있어서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한화에너지로부터 조금 이렇게 매입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 하나에너지라는 회사를 보면 이제 그 하나에너지가 이제 김승현 회장의 새 아드님이 네. 100% 소유한 회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이제 하나오션 지분을 1조 3천억 원을 들여 매입을 하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면 일단 하나에너지는 그 하나오션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부터 발생한 그 자본 이득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제 시장에서 매각을 했으니까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게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김승현 회장으로부터 나머지 자녀분들에게 이제 지배권이 승계되는 과정을 예상하다 보니 네. 혹시 이 현금이 그런 과정에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충분한 근거는 없다고 보지만 저도 약간 왜냐하면은 경험적으로 우리 네. 대기업 집단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았으니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서 먼저 이렇게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완료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런 논란이 나온 후에 이제 김승현 회장이 예.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 지분의 한 절반 정도, 한 예. 1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11%를 이제 그 자녀분들에게 나눠서 이렇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지분 관계만 보면 어쨌든 100%는 아니고 절반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예. 이제 그 지배권 승계 문제는 뭐 단순히 지분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지금 이 김동관 부회장 그리고 김동원 그리고 김동선 김동선 이렇게, 예. 세 분은 모두 다 지금 각자 경영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각자 그 사업 부분을 가져갈게 네, 뭐 경영에 네. 참여를 하게 될지 뭐 계열 분리 문제도 있을 거고 예,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네. 완료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하나그룹의 중복 상장도 문제라고 경제개혁연대에서는 지적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이제 사실 뭐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국내 대기업 집단에서 흔히 엿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뭐 사실 지난 몇 년간 제일 크게 논란된 건 이제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네. 자회사를 상장하는 문제. 예. 이게 이거로부터 이제 사실 크게 더 문제가 됐죠. 근데 그게 꼭 아니더라도 그 모회사 위치에 있는 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다 상장 상태에 있으면 그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단순한 예로 만약에 두 회사가 어떤 사업적인 거래를 한다 하면 네. 뭐 그게 뭐 합병 같은 중요한 그 지분 구조를 변동시키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사업적인 거래일 수도 있는데 어느 한쪽에 유리한 거래가 되면 당연히 다른 일방에는 불리한 거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주주 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의 경우에도 이제 그 아래 하나 오션하고 지금 하나 시스템이 모두 상장되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장 회사인데다가 네. 이제 또 하나 올라가면 이제 하나도 상장 상태이니 주한화. 네, 모두가 다 상장 상태이니 지금 주주들 간에 사실 이해 상충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상장도 그 문제까지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구조를 보면 뭐 정점에 있는 회사만 상장한 상태에서 투자금이 필요하다 하면 그 상장되어 있는 지배회사가 투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이제 각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뿌려주는 네. 그런 구조가 바람직하겠지만 이러면 사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유상증자에 직접 대규모로 참여를 해야 하다 보니 네. 지배력이나 지분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회사단에서 상장을 하면은 훨씬 투자금도 조달하면서 이제 지배력도 유지할 수 있으니 두 마리 네.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 주주에겐 어떤 손해로 다가올 수 있죠?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네. 우리 회사가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자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나도 계속 그 회사의 지분율을 유지하는 걸 생각해서 이 모회사에 투자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자회사단에서 상장을 해버리면 네. 그리고 우리 모회사는 자금이 부족하니 그 증자에는 적절히 참여하지 않거나 지분율이 자꾸 희석되는 효과가 나타나면 처음에 당초에 내가 모회사 주주로서 참여했던 기대랑은 좀 달라지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뭐 자회사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또 자회사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 현실의 거버넌스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모회사 입장에서 약간의 그 흔히 말하는 사익 편취 같은 네. 그런 걱정이나 우려가 계속 있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평가 이슈도 계속 발생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네. 아무튼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구조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주의자 입장에서 좀 뭔가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네.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관행처럼 이렇게 네. 왔던 부분을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태를 보면서 좀 이제 네. 다들 지적들을 좀 하는 것 네, 같아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 보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상법 개정안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네, 되더라고요. 네, 예. 네. 일단은 이번에 그 거부권을 행사가 네, 돼서 항법 네. 개정안이 이제 시행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럴 경우에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절차가? 일단은 네. 국회에 뭐 정확히 말하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니 네. 국회가 다시 재의결을 하면 네. 되겠지만 네. 또 현실적인 건 문제나 좀 정치적인 환경도 봐야 되는데 이미 네. 탄핵이 인용이 되어가지고 예.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거고 네. 뭐 분명한 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니 공약 등을 통해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또 논의가 될 것 같고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상법 같습니다. 개정안이라는 건 이사회의 충실 의무잖아요. 네. 거기에 주주를 네, 위해서도 지금 가장 라는 논란이 문구를 되는 넣어야 건. 된다는 네, 게 네. 그건데 그럼 제2요구권 대선 이제 다시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그때는 200석이 넘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뭐 법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네. 뭐 법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이제 의석수를 확보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정부가 들어왔을 때 네. 다시 추진을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제2요구권을 왜냐하면 여당에서도 뭐 지금 여당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뭐 그 전 여당에서도 네. 뭐 어느 정도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제2요구권이 그러니까 재의결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뭐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뭐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기로는 결국에는 대선 국면에서 네.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그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이제 정부 그러니까 현재 정부고 이제 네. 전 여당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법 개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제 생각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법 개정만이 이게 문제의 본질적인 접근이고 네. 자본시장법 개정은 지엽적인 접근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주주 충실 의무라는 게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사실 우리 법원이 조금 더 이 이사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그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영역을 조금 네.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게 주주에게는 손해가 발생이 아닐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니 네, 그걸 네. 통해서 충분히 그 주주 그 소액 주주의 뭐 이해관계도 보호할 수 있는데 그런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하면서 상법 개정이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뭐 꼭 이것만 도입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그렇게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게 법원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또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민사상 손해 추궁을 통해서 네.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보니 네. 우리 제도적 환경 자체가 민사적으로 좀 적극적인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는 사법적 환경이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또 뭐 증거 개시 제도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또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네.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네. 그래서 또 자본시장법 개정은 그러면 뭐 불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사례만 봐도 네. 지금 결국에 문제가 된 거는 그 당초 그 증권신고서의 공시가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와 그것도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그 할인율 문제가 또 항상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유상증자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이제 상위법은 자본시장법이지만 어쨌든 심지어 법도 아닌 네. 그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을 통해서 이제 뭐 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 할인율을 30% 이내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뭐 증권 신고서 양식 같은 것도 다 그런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네. 잘 이렇게 보완을 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 할인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이 할인율 정말 적용해야 하는 게 맞냐 이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인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이거 안 들어가면 네.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들어가자니 사실 네. 자금 부담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논란을 좀 없애고 그냥 정확하게 시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또는
할인율 폭을 조금 축소하자 이런 논의가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도 네. 뭐 저는 병렬적으로 같이 네.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이제 경제 경영 쪽에서 네.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세 맞습니다. 전쟁에다가 네, 충분히 우리 이해합니다. 국가 경제도 사실 지금 편치 많이 않은 걱정이 상황이라서 되죠. 네.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소송 남발이라든가 이런 걸 좀 네.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은지 어쨌든 간에 무조건 상법 개정안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네,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정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예. 또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대로 확립하고 정말 이게 기울어지지 않는 운동장이 돼야지 앞으로는 정말 계속 가능한 성장, 그러니까 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언젠가 할 법 개정이고 언젠가 할 제도 개선이라면 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에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혁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시는데 길은 괜찮던가요? 오는데 벚꽃 때문에 좀 도로도로 일부 통제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꽃 보니까 좋던데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타겟 데이트 펀드 TDF를 활용한 연금 자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많이 들어선 알아요. 근데 사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타겟, 금융 상품인지부터요. TDF는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인데 한국말로 뭐 목표 시점 펀드 뭐 이렇게 번역할 수는 있는데 그냥 줄여서 그냥 TDF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데이트가 그러니까,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네. 운영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표 시점을 딱 정해놓으면 거기 맞춰서 펀드 내의 주식 채권 비중을 알아서 좀 조정을 해주는 자산 배분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근데 목표 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주식 부정을 뭐 많게는 80%까지 또 높게 가져가다가 목표 시점이 다가오면 그 비중을 한 40% 이하로 좀 낮춰가는 네. 그거를 이제 펀드가 알아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가입만 해두면은 이후 자산 관리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펀드가 뭐 알아서 해주니까 투자 경험이 좀 많지 않거나 투자에 쏟을 시간이 좀 많지 않은 직장인 연금 가입자들한테 좀 안성맞춤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산운용사마다 이제 타겟 데이트, 그러니까 목표 시점 보통 5년 단위로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 뭐 2025년, 2030년, 뭐 2045년이니까 5년 단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최근에 ETF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TDF에 대한 관심이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국내에 이제 TDF가 처음 등장한 게 한 2017년 그때쯤이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당시만 해도 이제 뭐 TDF 상품에 출시한 자산운용사 6개 정도밖에 안 됐고 지금은 한 21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7,400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1년 말에 10조를 돌파를 했어요. 네. 계속 많이 성장할 줄 알았는데 이 무렵에 이제 우리나라에 ETF가 되게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이제 그때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오고 나서 ETF 시장이 막 활성화되면서 TDF에 대한 관심도 조금 약간 사그라드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때부터 좀 정체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또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한 16조 3천까지 늘어나서 이게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작년에 퇴직연금 관련된 변화 중에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한 게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TDF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게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ETF 투자하시던 분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좀 안정적으로 알아서 관리해 주는데 좀 넣어놓자라는 심리들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디폴트 옵션은 뭐야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좀 짚어주세요. 간단하게 이거 퇴직연금 제도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디폴트 옵션은 뭐냐면 네. 퇴직연금 가입자가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으면 예. 만기라는 게 있잖아요. 만기 돌아오면 또 다른 상품 갈아타고 해줘야 되는데 깜빡 있거나 아니면은 놓쳐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현금성 자산으로 그냥 남아가지고 수익 없이 굴러가거든요. 네, 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사전에 나 만기 돌아왔는데 운용 지시를 안 하면 네. 알아서 이 상품으로 운영해줘. 네. 라고 미리 정해놓는 게 네. 이게 디폴트 옵션 네.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도입된 지 한 1년 정도 다 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쪽에 디폴트 옵션 도입하고 나서 이제 규모가 좀 많이 커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40조 원 정도 되고 가입자 수는 한 630만 명 정도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 도입될 당시에는 좀 수익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를 그런데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높다면서요?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디폴트 옵션 상품의 종류가 보면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네.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전체 아까 40조 넘는 자산들 중에서 한 88% 35조 원 정도가 초저위험에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초저위험에는 말 그대로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보장인 거죠. 상품으로 돼 있어서 이게 오히려 이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하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상품들 중에 그래도 비중은 그렇게 작지 않지만 거기서 TDF가 좀 많이 편입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작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TDF 시장에 또 자금의 유입들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이 이렇게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해서 이제 당국이 상품을 분류할 때 위험이라는 표현이 어감이 왠지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면 네. 괜히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네. 4월 달부터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초저위험은 안정형, 저위험은 안정투자형, 중위험은 중립투자형, 고위험은 네. 이제 적극투자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위험을 투자로 바꿨군요. 네, 그렇게 했는데 뭐 실질적인 개선은 제가 보기에는 초저위험 상품 비중을 좀 줄이려면 이 상품 정기예금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좀 배제를 시키는 게 좀 맞지 않나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네. 자, 그 TDF 다시 여쭤볼게요. 앞서 자선 운용사들이 그 네. 5년 단위로 목표 시점을 달리하는 TDF 내놓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가입자가 목표 시점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이제 5년 단위로 돼 있잖아. 뭐 2025, 2030 이렇게 TDF 이름 제일 뒤에 보면 4자리 숫자가 있는데 그게 목표 시점이에요. 네.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내가 몇 년도까지 일할 거냐, 은퇴하는 시점이 몇 살이냐, 거기 제일 가까운 거 고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 따라 또 투자 성향이라는 게 조금씩 차이는 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2040년이 은퇴 예정이라서 2040 펀드를 고르면 되는데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그럼 더하기 5년이나 10년 돼서 2045나 2050을 하게 되면 주식 비중이 조금 더 높아져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나는 아이고 나는 안 실현 된다. 시점이 가까울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니까요. 네, 그래서 나는 안 돼. 안 그럴 거야. 난 조금 더 낮추고 싶어 하면은 2040에서 조금 낮춰서 2035, 30이나 이렇게 하면 주식 비중이 좀 줄어든다. 5년 단위로. 예, 그래서 네. 자기한테 맞는 것들 이걸 이제 목표 시점을 좀 말이 어려우니까 와인 좋아하시는 분은 빈티지라는 표현을 써야 연도가 써 있으니까 그 빈티지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자기한테 맞는 목표 시점 빈티지를 골라가지고 이제 고선 정해놓으면 이후에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주식 비중을 은퇴 시점 빈티지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조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 외래어를 안 쓰고 싶은데 네. 목표 시점 하면 좀 네 글자. 그 말도 또 어려워서 예. 그냥 네. 정해진 연도 내가 네, 목표로 정해진 연도. 운영한 네. 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실제로 어떤 목표 시점, 그 빈티지를 가진 TDF를 가장 많이 선택했던가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뭐 2020부터 2060까지 좀 다양한 게 있고 최근엔 2080까지도 막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규모가 가장 큰 건 2030년. 네. 목표로 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28개가 돼 있는데 한 3조 3천억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체 TDF 적립금의 한 20% 정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2045, 2025 양쪽 끝으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 심리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통 2045 TDF는 19개 정도가 있고 이게 한 2조 7천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2025 빈티지는 한 13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도 한 2조 4천억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025년 빈티지 그 목표 시점을 갖춘 TDF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목표 시점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 시점에 도달하면 펀드 운용은 중단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궁금해요. 많이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게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궁금해요. 주위 분들이 막 정기예금 물어보시거든요. 가입하신 네. 분은 정기예금 만기 되면은 원금하고 이자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TDF도 목표 시점 도달하면 이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투자 상품이라서 만기 계정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만기 이후에 그러니까 즉 목표 시점 이후에도 운영은 계속 되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네. 돼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버스를 타면 종점이 아니고 네. 중간 정류장이다. 아. 중간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네. 정류장인데 보통 이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그전에는 적립금을 쌓아가는 과정이고 목표 시점 이후에는 나는 그거에서 좀 찾아 쓰는 수령하는 거죠. 과정, 찾아 쓰는 과정으로 이제 자산 운영 방법들이 네. 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내가 자산 관리 방법이 좀 바뀌니까 한번 중간 정류장에서 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뭘 그런 점검해야 되죠?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이제 수익률 잘 운영되어 왔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성과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데 2025년을 목표 시점으로 운영하는 게 아까 13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한 12개 정도가 5년 이상 운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5년 정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궁금하네요. 최근 5년 수익률이 누적해서 5년 누적해서 한 23.2% 정도 냈습니다. 그럼 연평균 누적이니까 연평균 한 4.6% 정도 되는데 이게 2025 정도면은 전체 펀드에서 주식 비중이 40%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기예금보다는 조금 나은 수익을 냈다고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펀드가 12개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거잖아요. 펀드 간 격차가 좀 납니다. 그래서 5년 누적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게 12%고요. 네. 가장 높은 게 한 32.8% 정도 돼서 예. 이게 또 고르실 때 조금 잘 관심을 그러네요.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이 뭐냐 그러면 주식과 채권 비중도 좀 봐봐야 됩니다. 네. 2025니까 올해가 이제 목표 시점 끝나는 해잖아요.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2025 펀드들은 2025년 이후에는 주식 비중을 40% 밑으로 운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앞으로는 40% 이후 넘게는 못한다는 넘게는 거죠.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는 예. 거라서 그 사항을 알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게 좀 괜찮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아직까지 조금 더 일을 할 거고 주식 비중 조금 더 높이고 싶어. 공격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올해 안에 그러면 좀 바꾸시면 돼요. 아. 2030이나 2035 정도로 목표 바꾸시면 시점을 빈티지를 바꿔라. 네, 바꿔놓으시면은 아. 이제 약간 주식 비중을 높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나는 연금을 받을 거야라고 하면 그냥 두시고 그쪽에서 받으시는 방법도 있는데 펀드를 네. 또 TIF라는 펀드가 또 있어요. 네. 이거는 주식 비중은 비슷합니다. 그건 타겟 인컴 펀드죠. 예. 예. 말 그대로 인컴이 들어가서 네. 이건 주로 투자하는 대상이 이자 많이 주는 채권이나 배당 많이 주는 배당주 임대료 많이 주는 리츠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자산을 집어넣어서 운영해서 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품이라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아서 똑똑하게 연금을 불려준다고 하는데 TDF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고 있거든요. 어떤 점을 좀 더 체크해 보면 도움이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제 연금 수령하시는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재직 중에는 이제 DC형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은 재직 중에는 연금 못 받으시잖아요. 정기여형. 네.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넘겨놓고 네.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C형에서 내가 TDF 운영하고 있는데 IRP로 옮길 때 실물로 그대로 옮길 수 있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투자하는 상품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냐. 네. 원칙은 안 됩니다. 아. 원칙은 현금화 시킨 다음에 다시 옮기고 다시 가입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네. 이게 실물 이전 제도가 작년에 시행됐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작년에 시행된 거는 그냥 DC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옮기는 거. 아. IRP에서 앞에서 IRP로는 되는데 네. DC형에서 IRP는 안 돼요. 다만 이제 이 경우는 됩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DC형에서 네.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IRP로 옮기는 거는 실물 이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시고 옮기실 때 좀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설명 막 해주시면 퇴직을 앞두거나 좀 이런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오히려 그렇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더 잘하나요? 어때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이거 되게 관심 많이 TDF 관심 많는 게 네. 왜냐하면 자산 일한다고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예. 자산 관리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산을 이제 꾸준하게 연금에 넣어놓고 하는 것들은 이게 좀 약간 패시브하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품에 넣는 거에도 관심 꽤 많이 갖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네. 최근에 뭐 TDF를 ETF 시장에 상장하는 것들도 등장하고 있어서 투자의 편의성은 좀 많이 증가되고는 있는데 대신 네. 잦은 거래로 인해서 또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관리하실 때 꾸준하게 잘 자산 관리를 하셔가지고 관심 갖는 것들만큼 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